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원입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남자친구 절친과 호텔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볍게 위로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체면, 돈과 배신이 뒤엉켜 있는 꽤 무거운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자님의 목소리로 천천히 들어보겠습니다. DJ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9살, 이혼하고 7년째 혼자 살다가 지금의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던 여자입니다.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조금 애매합니다. 전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 20살 딸의 엄마였던 사람, 지금은 누군가의 동거인으로 불리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난 건 제가 42이던 해였습니다. 이혼하고 몇 년을 딸 아이 뒷바라지 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없이 그냥 엄마, 이모, 직원으로만 살다 끝나겠구나. 동네 부동산에서 일하던 언니 소개로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야. 술, 담배도 별로 안 하고 빚도 없어. 다만 혼자 좀 오래 살아서 생활 패턴이 딱딱하긴 해. 그 사람 나이 47, 저보다 4살 위. 혼인신고는 안 하고 전 여자친구와 몇 년간 사실혼이었다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밥 한 끼 먹고 헤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밥을 먹으면 답이 넘어갔습니다. 의자 빼줄 줄 알고, 먼저 물 따라줄 줄 알고, 밥 다 먹고 나면 집까지 데려다 줄까? 한마디라도 묻는 사람. 이혼 후 처음 받아보는 종류의 배려였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건 만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딸 아이가 전 남편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한 뒤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랑도 기억 좀 쌓고 싶어. 엄마 혼자 있는 것 보면 마음이 더 불편해.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대답을 못했습니다. 딸을 보내고 나니 원룸이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같이 살까? 나도 혼자 사는 거 지겹다. 집은 내가 전세 맞출 테니까 당신은 생활비만 같이 보태면 돼. 그 말이 참 달콤했습니다. 법적으로 엮이는 건 싫다. 우린 그냥 서로 필요해서 같이 사는 거다. 그 사람은 선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게 그때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동거 3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그 사람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늘 같은 말로 인사했습니다. 수고했네. 잘 먹을게. 가끔 저녁 먹고 난 뒤 그 사람이 말하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운 좋은 거지 뭐. 서로 외롭지 않고. 저도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러게. 이 정도면 괜찮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 괜찮다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목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휴대폰을 식탁 위, 거실 테이블 위 아무 데나 잘 던져놓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카톡 알림이 와도 나 좀 봐줘라며 저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예전에는 휴대폰을 밖에 두고 들어갔는데 언젠가부터 손에 꼭 쥐고 들어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폰을 꼭 끼고 다녀? 주식이라도 해? 요즘 회사 단톡방이 시끄러워. 실수로라도 남이 보면 안 돼. 그 말을 그때는 믿었습니다. 믿는 게 편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30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도 같이 겪고 사업 망하는 것도 같이 보고 군대 동기도 아닌데 형제처럼 붙어 지낸다는 사이. 진우가 그러는데 말이지. 진우랑 밥 먹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이름이 그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둘이 만나면 항상 말했습니다.
우린 서로 속속들이 다 아는 사이다. 숨기는 거 없다. 그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동거 3년 차쯤 됐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오네. 당분간 좀 불안할 것 같다. 그 말과 함께 생활비 분담 얘기가 슬쩍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전세는 그가, 생활비는 제가 반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전세 대출 이자도 저와 같이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 알지? 우리도 같이 버티자. 그래서 조용히 제 통장에서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 사이에 그 사람과 진우는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일치기로 지방 좀 다녀올게. 회사에서 갑자기 잡혀서 옷을 유난히 단정하게 차려입더니 머리도 더 신경 써서 말리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출장 가는데 이렇게까지 차려입어야 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 나도 남자 체면이라는 게 있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집을 나간 뒤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날 밤 둘이 집 앞에서 치킨을 먹고 결제를 했던 영수증. 그런데 거기에 익숙한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명의 카드인데 결제자 이름에 진우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에만 있기 싫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앞 카페로 나가려다 말고 버스를 타버렸습니다. 버스가 두세 정거장을 지나 큰 사거리 쪽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 검은 가죽 가방, 평소와 똑같은 자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둘은 길 건너편 호텔 간판 아래 잠깐 말을 주고받다가 같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멈칫하는 제 시야로 둘의 어깨가 가까워졌다 떨어지는 모습이 천천히 보였습니다.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느리게 되감기고 또 재생됐습니다. 버스는 그대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만 그 사거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 장면만으로 모든 걸 확정 짓기에는 제가 그 사람과 함께 보낸 3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대신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쓰지 않고 방치해둔 오래된 태블릿이 하나 있었습니다. 느려 터져서 안 써. 라고 말하던 기기. 그 안에는 자동 로그인된 메신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진우가 둘만 쓰는 대화방. 거기엔 3년 동안 제가 모르는 그들의 관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줄은 그냥 남자들의 투정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나도 그냥 둘이 살까 차라리. 그러다 문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너 자는 얼굴 보는데 좀 웃겼다. 너도 늙었다. 근데 내가 늙는 얼굴은 너랑 같이 봐도 괜찮겠다. 농담처럼 섞인 말들 사이로 점점 서로의 삶이 자연스럽게 엮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잘래? 아니야. 그 집안 눈치 보이잖아. 호텔이 편하지. 호텔.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올 때 제 머릿속 사거리 풍경과 겹쳐졌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걔는 그냥 우리 집 관리 느낌이야. 그래도 밥 잘해주잖아. 응. 밥하고 청소하고 생활비 냈고. 나랑 너는 밖에서 숨 쉬고. 그 대목을 읽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분하는 일 자체가 우스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집 관리인, 생활비 담당, 밖에서 숨쉬게 해주는 사람. 그 밖이란 건 둘만의 세계였겠지요.
태블릿을 덮고 나니 집 안 공기가 달라져 보였습니다. 주방 싱크대에 놓인 물컵, 그 사람이 앉던 소파, 같이 누웠던 침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하게도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분노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정확히 얼마를 이 집에 쏟아부었는지, 얼마나 제 이름 말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것들이 있는지. 저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지 않기로, 대신 정리하기로, 통장부터, 서류부터, 생활 패턴부터. 다음날 저는 출근길에 은행 3군데를 돌았습니다. 공동 출금 계좌로 쓰던 통장에서 제 이름으로 돌릴 수 있는 돈을 전부 빼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계좌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자는 연체 한 번 없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증인, 담보 제공인, 각종 서류의 마지막 줄. 제 이름이 거기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대부분 차주, 사용자, 연락처에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그제야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돌아보니 참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위험은 제 쪽에, 안정과 생활은 그 사람 쪽에, 그리고 그 바깥에서 둘은 자기들만의 관계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소개를 받은 변호사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 분할이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그게 관건입니다. 사실혼. 그 단어가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법적으로 얽히기 싫다며 편하게 살자고 했는데 막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끌고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남은 증거들을 정리해서 넘겼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 둘의 메시지 캡처,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이자 납부 내역.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복수하시려면 차분해야 합니다. 감정 섞으면 오히려 손해보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뒤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소파에 기대서 앉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나 했네. 딸 때문에 그래? 전 남편 쪽에서 뭐라 그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텔 말이야. 그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호텔이라니? 무슨 소리야? 이번 주 토요일, 당일치기 지방 출장. 그날 내가 버스 안에서 당신 봤어. 진우랑 같이 호텔 들어가는 거. 잠깐 사이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회의실을 호텔에서 빌려 쓴 거야. 요즘 그런 거 많아.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태블릿 안에 있는 대화들 내가 다 읽었어.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짓말이 아니라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처음 내놓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볍게 들렸습니다. 3년 동안 집을 공동 운영했던 사람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단어가 그거 하나뿐이라는 게 참 허무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야? 그는 얼마간 버티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같이 살기 전부터. 머릿속에서 연도가 정리됐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처음 밥을 먹던 그 즈음부터. 그들은 이미 서로를 다른 방식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뭐였어?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울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냥 객관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짜로 너랑 잘해보려고 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꼬이더라.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한참을 뜸들이다가 그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우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되는 사람이었어. 너한테는 끝까지 정상적인 남자로 보이고 싶었고. 정상.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하나 필요했고 사람 구실은 밖에서 하고 그가 아무 말도 못하자 제가 대신 정리해 줬습니다. 나는 집안일, 생활비, 대출이자 담당. 밖에서 당신이 숨쉬게 해주는 사람은 진우. 맞지?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이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라고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 불만 켜놓고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가져온 것, 이 집에서 같이 쌓아 올린 것, 제가 대신 떠안고 있는 것, 하나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 생각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이다. 나는 이 구조에서 손해만 보고 지켜 나갈 생각이 없다.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질서를 다시 짜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 보증해서 제 이름을 빼는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동거인 관계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내려놓고 있던 책임 중 일부를 다시 집어 들기로 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이유로 내 이름만 올려놨던 것들을 하나씩 줄여 나갔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구조였습니다. 제가 계속 내던 공과금, 자동이체를 제 통장에서 모두 해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계좌에서 나가게 바꿔. 당신 이름으로 살고 싶어 했으니까 지출도 당신 이름으로 나가야지. 그는 그제야 제대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지금 정리하면 다 같이 힘들어져.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 같이 힘들어지는 구조를 당신이 만들어놨지. 나는 거기에 더 이상 내 통장을 섞지 않겠다는 거야. 그날 이후로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 눈에 띄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불편함.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건 관계였습니다. 먼저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동거하던 사람 있었던 거 알지? 딸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하고 당분간 따로 살 거야. 엄마가 조금 다시 제자리 찾고 싶어. 딸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자세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엄마가 엄마 편 들면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아. 그 말이 이상하게 기운을 주었습니다. 둘째로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톡도 아니고 손편지로 보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선을 넘지 않으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주머니 아들이 제 삶의 경계를 여러 번 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일일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주머니께서 자세히 몰라서 당황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만 드립니다. 당신 아들은 지금 두 집에 기대 살고 있습니다. 저의 집과 또 한 사람의 집에.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연락처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동생, 그의 조카들. 각자 그에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복수의 대상. 진우. 저는 그에게 단 한 번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관계에 내 이름은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 관리인, 생활비 담당, 이런 표현들 다 봤습니다. 당신에게 일일이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등 뒤에는 누군가의 노동과 돈과 시간이 늘 붙어 있었다는 것. 진우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 사람의 표정이 더 굳어지는 걸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둘 사이에서 서로의 말이 엇갈리며 조금씩 어지러워지고 있겠지요. 그게 제가 선택한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 사람 중 단 한 명도 더 이상 편하게 숨쉬게 두지 않는 것. 돈거를 끝내는 날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나는 살지.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은 진심이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누구랑 어디에서 진심이었는지 이제 와서 따지고 싶진 않아. 나는 내가 나한테 진심이 아니었던 시간을 이제 줄이려고 해. 짐을 싸면서 느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보다 들고 나가는 짐이 훨씬 가볍다는 걸. 그게 슬프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통쾌했습니다. DJ님, 저는 이 일을 섹시한 막장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깃거리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복수는 드라마처럼 차 유리창을 깨부수는 것도 아니고 SNS에 폭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편하게 기대고 있던 구조에서 조용히 제 몫을 빼내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 이제 그 사람 집의 보증인은 진우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외로움과 그 사람의 생활비와 그 사람의 체면은 둘이서 알아서 나누면 됩니다. 저는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인생에 대한 결심을 한 줄로 쓰고 싶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며 내 인생까지 같이 숨기고 살지는 않겠다. 이 한 문장을 이제야 제 삶의 제일 위에 올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보낸 49살 전 동거인이었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 중인데 남자친구의 절친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것. 이건 그냥 배신이라는 단어 하나로 정리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는 장면입니다. 사랑, 체면, 돈, 집, 노후,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자존심까지. 사연자님은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집을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을 정리했고 서류를 확인했고 관계를 재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피를 보는 복수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복수. 이제부터 너희는 나 없이 살아라. 이 한 문장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복수였습니다. 사연자님이 마지막에 남긴 문장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며 내 인생까지 같이 숨기고 살지는 않겠다. 저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은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존엄까지 같이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주느라 자신의 삶을 덮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비밀이 당신을 보호하는 비밀인지 당신을 지워버리는 비밀인지 한 번쯤 조용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 11시 58분 아파트 단지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늦은 산책 나온 노부부의 발소리가 들리는 시간. 라디오 DJ 정혜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여기는 FM 98.7 황홀라디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사랑은 바뀔 수 있어도 당신의 존엄은 넘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